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게 A매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튀니지를 4대 0으로 이기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좋았던 거랑 별개로 좀 걱정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드릴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좋았던 점들은 뭐 좋았으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서 가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어, 클린스만 감독이 온 다음에 A매치에서 계속 승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 뭐 10월 A매치는 뭐 만만치 않은 팀이었잖아요. 티니지 뭐 멤버 보니까 거의 뭐 월드컵 멤버들이 많이 왔다 그러고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팀이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보는데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던가 전체적인 접근들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골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좋게 봤습니다, 사실은. 좋게 본 이유는 상대가 잘한 것들을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될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3-4-3이든 혹은 뭐 5-4-1이든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수비를 세웠는데 튀니지가 굉장히 최전방하고 최후방의 간격이 좁아서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중앙 쪽에 볼 투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측면으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잠깐 불러올까요, 바둑알? 그러니까 이 공이 측면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뭐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 쪽이 전반에 굉장히 활발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제 윙백이 뭐 이렇게 불려 나오겠죠. 여기 드리블 돌파를 계속하는 선수니까 거리를 두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면 이게 더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오게 되고 크로스도 강하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 붙게 되는 거고 뭐 이쪽 3백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선수가 안 나가고 이렇게 있으면 진짜 여기가 너무 촘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측면을 넓게 쓰면 불려 나올 수가 있고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는 건데 공이 이렇게 투입되면 그러니까 요 공간이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이기재 선수가 일루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홍현석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이쪽을 이재성이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들어간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접근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해체하고 들어가야지 이 선수가 딸려 나오고 그래야 여기가 넓어지고 얘가 또 딸려 나오고 커버하기 나와야지 이제 이 9번한테 공간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전반 22분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그 아마 하이라이트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라이트 방금 보고 왔는데 이쪽에 황희찬 선수가 공이 딱 투입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여기 돌아가는 이기재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희찬이 공을 갖고 있다가 이기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끌고 가주니까 그때는 원래는 안 끌고 들어갔으면 뒤에 있었으면 여기서 이제 수비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1대1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돌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이 여기는 1번 선수가 따라가겠죠.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다른 것들 중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쪽에 있다거나 뭐 이쪽에 있다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바깥쪽에 있든 좀 안에 있든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있을 때 여기를 홍현석 선수가 중앙 쪽에 있다가 일루 빠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볼이 이렇게 투입되겠죠? 그러면 이 선수는 이미 쫓아가긴 늦었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선택지가 나오는 게 아까보다 중앙 쪽이 넓어지는 것들이 있고 뭐 황희찬 선수가 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잡아서 다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 투입한 다음에 깊은 위치에 들어갔으니까 이기재 선수가 이제 뒤쪽에 올라오는 거죠. 그럼 아마 볼이 이렇게 투입되면 일루 붙든가 대체로는 이렇게 가겠죠. 이쪽 중앙 쪽에 맡겨놓고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든 반대 전환이 되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브백 쓰는 팀들 상대로 전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잘 썼어요. 측면 쪽에 넓게 투입한 다음에 이쪽에서 풀백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던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움직여주는 거를 쓰던가 라는 장면들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전에 찬스가 많이 안 나오고 굉장히 빡빡한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건 잘 안 됐어요. 뭐 결론적으로 잘 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왜냐면 이게 확률이 높아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도 확률이거든요. 이게 발로 하는 거라 실수가 많고 그런 거긴 하지만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확실하게 공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걸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걸 하나에 더해가지고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장면이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얘네가 튀니지가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후 간격이 굉장히 좁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요즘 분데스리가를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 선수들이긴 한데 어제 뭐 그 TV조선으로 제가 봤는데 박문성 해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분데스리가에서도 능력이 있고 좀 뭐 이렇게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잘해요. 딱 봐도. 그리고 다부지고 많이 뛰는 딱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에 있는 알제리나 뭐 그 튀니지 쪽에 있는 그 알죠? 이렇게 이 약간 수염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억세면서 또 이게 기술 갖춘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선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뭐 선입견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좁게 형성한 게 특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측면 쪽을 쓰는 거 당연히 이제 이게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측면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쪽이 또 꽉 틀어지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측면 넓게 써가지고 여기를 잘 들어오겠다는 건데 보니까 어제 3백도 그렇고 되게 단단했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의 선택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민재를 선수가 최근에 이제 패스 능력이 좀 물이 올랐죠. 그래서 전반전에 제 생각에는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반 제가 적어놓은 게 19분 50초. 이건 확실해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이쪽에 뚫고 들어갔던 장면 있잖아요. 크로스 올린 컵백 크로스 올린 장면이 있었는데 요 장면이 하나 있었고 그 이기재 선수 슈팅이었나 박용호 선수 슈팅이었나 만들어내는 장면은 여기 이재성 선수가 이쪽을 잘라서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머리를 잘 썼다는 겁니다. 이게 적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여기가 좁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좁다는 얘기를 좁다는 좁은 축구, 전후 간격이 좁은 축구가 좋다는 수비에 좋다는 건 대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팀들이 다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깊이 아예 이 깊이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위험 지역을 그냥 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 계속 풀크로스 붙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최종 라인을 여기다 잡아놔버려요. 좀 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다가 잡아놓고 여기를 촘촘하게 세운 다음에 한 이쯤에서 끊어내서 역습을 나가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요런 팀들이 많이 있죠. 예. 요런 식의 전술을 쓰는 어떤 다크호스 팀들이 이런 전술들을 많이 쓰는데 튀니지도 그런 팀이었던 거죠. 요거를 깨기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가 좁으니까 여기서 롱패스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말도 안 되게 넓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방 압박을 당해요.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여기 있는데 전방 압박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단번에 이 뒤까지 단번에 타격할 수 있는 패스를 넣는 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서 있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들도 패스 길이가 아까에 비해서 훨씬 짧아지니까 여기서 순간적인 움직임만 잘 맞아서 눈이 맞으면 이 뒤를 공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일 빡빡한 이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제일 까다로운 공간은 피해가면서 단번에 뒤를 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시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롱패스고 여기 뒤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들은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골키퍼가 또 지금 골키퍼 배치를 안 해놨는데 골키퍼가 여기서 이제 이 뒤를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조금만 길면 홀라인 아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써야 돼요. 그리고 옵사이드 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요 공간에 라인을 깨면서 절묘하게 들어가야 되고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튀니지에서도 수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정확하게 넣을 수 있겠어? 정확히 눈 맞아서 너희 공격수가 들어갈 수 있겠어? 이거 안 맞으면 다 우리가 공 다시 다 뺏는 거다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런 전술을 펴는 거죠. 근데 이게 전반전 한 2-3개 정도가 제가 기억에는 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좋았다는 거죠. 측면 쓰는 것도 좋았고 중원이 빡빡하니까 중원 생략해서 가는 것도 좋았고. 예. 그랬고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찬스들을 만들기 시작했었고 그런 점들이 제가 또 디테일한 게 좀 보였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기 나오더라고요. 하이라이트에 그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 넣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좋았는데 당연히 좋았죠. 당연히 좋았는데
그 이재성 선수랑 그 한번 하이라이트 한번 다시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그 프리킥을 얻어내기 전에 하나 좋은 장면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는 이재성 선수 발 앞에 밀어넣고요. 그때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쪽 그냥 뭐 골대는 안 바꿀게요. 이강인 선수가 이쪽에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고 붙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후반전에 오른쪽 윙어처럼 나섰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아마 이재성 선수가 아마 여기서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 사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딱 절묘하게 발 앞에 딱 밀어넣어줬는데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설영우 선수가 놓은 게 아니라 여기를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줍니다. 그냥 원터치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한 크로스각, 되게 좋은 크로스각 예쁘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빨리 커버가 나오면서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재성 선수가 다시 페널티 박스 안에였거든요. 잡아서 다시 이강인 선수한테 뒤로 내주면서 이제 프리킥이 얻어내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전반전에도 황희찬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갔을 때 그 연계가 좋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도 오른쪽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득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보여준 경기였다. 왜냐?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냐면 튀니지가 수비가 꽤 괜찮았다. 꽤 괜찮은 팀, 꽤 좋은 팀인데 우리가 그거를 측면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 되게 좋게 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의 그 프리킥 한 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반에도 측면에서는 몇 장면들 풀어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걸 중앙에서 마무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성 선수 쪽에 몇 번 크로스가 좋은 게 들어갔는데 그 센터백들이 잘하더라고요. 머리에 계속 맞춰요. 조기성 선수가 머리에 많이 못 맞췄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센터백들이 촘촘하게 수비를 잘 선다는 얘기인데 촘촘하게 잘 서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세트피스 안 되잖아요. 세트피스는 아무리 촘촘하게 서도 잘 맞추면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프리킥 그거 뭐 그냥 키를 그렇게 넘어가는데 뭐 먹어야지 어떡해요. 우리 절묘하게 찼는데. 근데 그게 한 골이 들어가면서 튀니지도 그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있던 플랜 A 촘촘하게 하는 수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돼버렸고 두 번째 골까지 바로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죠. 집중력에서 이강인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튀니지는 한 골이었으면 좀 지켜가면서 뭔가 한번 노려보겠는데 두 골이 되고 나니까 본인들도 어찌됐든 이제는 그 평가전이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봐야죠. 본인들이 본선에 나가서 이거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혹은 비겨야 되는 경기인데 0대2로 끌려간다. 그러면은 튀니지가 내려앉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아니죠. 일단 가서 박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도 본인들이 열고 나오다 보니까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이 뭐 세트피스였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잘 만들어갔던 거가 좋았고 거기서 이제 프리킥을 얻어내고 또 코너킥도 얻어내가면서 그 이강인 선수가 김민재 선수 득점한 거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멋진 돌파를 하면서 그렇게 막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보면 측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줬기 때문에 찬스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생각보다 더 잘한다. 내가 보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한다. 괜찮다. 좋았다. 경기 내용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당장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끝나고 좀 여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아시안게임하고 같이 해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한번 그냥 해볼까 싶긴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전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 축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발밑에 들어가면 거의 안 뺏기고 후반전에 그 본인이 득점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못 막아요. 그냥 1대1에서. 상대가 만만한 선수들이 아닌데도 그렇고 이강인 제어에 너무 애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볼 관리를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주변이 다 편해요. 정말로. 왜냐면 측면에 볼이 나갔을 때 제가 안 뺏길 거라는 걸 아니까 맘 놓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시간도 벌 수 있어요. 우리 위치 잡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가 너무 좋아요. 전방 압박을 안 당할 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서 1대1에서 뚫고 지나가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황희찬 선수한테 볼 들어갔을 때 막 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주변에 잘 움직여주니까 좋은 장면들 많이 나왔다 했는데 제가 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황희찬이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해주니까 편하죠. 엄청 편하죠. 얘를 이기고 한두 번 들어가서 막 크로스 올려주니까 얘네는 전체가 다 정신이 없는데 사실 에너지는 이 선수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수비는 다 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것들을 잘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가 멤버가 좋아졌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기성용 선수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 그 영원한 캡틴 저는 아직도 캡틴하면 박지성 선수가 항상 떠오르는데 그 시대도 멤버들이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에 못지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이 최고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게 김민재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제가 그 이강인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다 편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공격적인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보기 수비진도 다 편해졌어요. 지금 일단 김민재 선수가 지금 제가 보기엔 자신감이 더 붙었고 미넨에서 본인이 잘하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더 는 것 같아요. 세리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고 워낙 빠르고 다 해주니까 정승현 선수가 사실은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막 나가죠. 상대 수비수가 공격수가 있을 때 공격수가 볼을 잡으러 움직이면 막 정승현 선수가 이쪽까지 막 추격을 해 들어가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할까요? 막 여기까지 쫓아가요. 계속 반칙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돼요? 원래 같으면 본인이 갔다가 뭐 뺏기면은 이 뒤가 지금 두렵거든요. 이거 누가 막아 여기를. 근데 지금은 민재가 막겠지.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대들보 노릇을 하면서 후방에서 전반적으로 수비수들이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수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저는. 네. 그게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현석 선수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전에 그 약간 그 윙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 말고 중원 쪽에 왔을 때 박지성 선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빨리 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 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르는 거 많이 가고요.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요. 중앙에서도 공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여기 있었으면 싶은데 잘 가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도 그런 선수인데 홍은석 선수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팀이 부드러워지고 수비 가담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팀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눈에 띄지 않는데 그냥 너무 필요한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당연히 좋고요. 하여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뭐 다른 선수들이 또 뭐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멤버도 참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선수 개인 기량도 잘 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 좋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우려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기우일 수도 있어요. 기우일 수도 있고. 야, 뭐 좋은 경기 했다면서 뭐 초를 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일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전술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죠? 주로 뭐 필립 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게 좀 현실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도자를 볼 때, 뭐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성적 있는 지도자만큼 좋은 지도자는 없는데, 이게 그리고 뭐 전술에 뭐 꼭 전술이 하나여야 될 필요도 없어요. 감독이 써야 되는 전술이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철학이 뚜렷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때는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전술이 잘 먹혀요.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 잘 될 때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맘대로 축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예. 혹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팀을 만났는데 얘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까다로워하는 거를 분석해서 나왔어.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전술적인 역량들을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상대가 우리한테 맞춤으로 준비를 해오더라도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걸 유지하는 와중에 조금 변화를 주겠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뚫어버리겠어 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충분히 완성돼 있어야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라던가 그런 팀들하고 싸울 때, 완성된 팀, 거기도 완성된 팀일 때 우리가 좀 대처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벤투 감독을 그래도 제가 계속 지지했던 이유인 거기도 한데, 벤투 감독은 약팀을 만났을 때 두드려 패는 것도 똑같았고, 우리보다 좀 강팀 만났을 때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축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월드컵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 상대로도 볼을 돌려봤기 때문에 포르투갈 전상에서 우리가 열세에 있었지만 우리가 공을 잡았을 때는 우리 축구를 하고, 또 그땐 내려서가지고 역습도 하고, 그러던 게 결국엔 저는 월드컵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스스로한테 대한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는 대장님이 줘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밑에 있는 사람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권위라는 거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나가 뭉쳐지는 게 쉬운 거지, 이 밑에서부터 막 풀뿌리 민주주의자처럼 막 이야기들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잘 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쉽겠지. 그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 누군가가 책임자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굳이 왜 길게 드렸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온 이후로 계속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뭐 측면에서 풀어가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좋다고 봤는데, 이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처음 보여줬던 축구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좀 뭔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클린스만 감독이 왔을 때 3월, 6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이렉트하게 계속 페널티 박스 안쪽에다가 침투시키고 막 크로스 올리고 그쪽에서 떨어뜨리는 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전방 압박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전술들을 썼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그런 식으로 투입하지 않고 측면에서 풀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난 그 웨일즈, 그러니까 유럽 원정 갔을 때랑 또 비교해 보면, 그 웨일즈전에서는 또 되게 U자 빌드업에 가깝게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또 디테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손을 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색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제가 좀 속편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오늘 이번 경기는 좋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맞느냐 라는 좀 의심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쁜 경기였다고 말씀드리거나 뭐 감독을 못 믿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사실은 이제 그 내려선 축구를 잘하는 팀이고 또 아시안컵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런 팀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아시안컵 가서 저도 아시안컵 우승은 생전에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사실. 저 태어난 이후로도 한 번도 우승 못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워낙 옛날에 우승해서.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일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좋습니다.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영상 찍어서 올린 것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일본답지 않다. 모리야스 하지메 축구가 일본답지가 않다. 왜 더 훨씬 본인들이 잘하고 돌리는 걸 할 수 있는데, 볼 돌리는 걸 잘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월드컵 때 제가 그렇게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일을 또 박살내더라고요. 네, 보니까 또 독일 또 박살내서 플릭이 잘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랑 할 때 안 그랬어요. 벤투 감독 만났을 때 3대5 우리나라 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우리랑 뭐 전력이 비슷하거나 그런 팀 상대로 하거나 뭔가 확실히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혹은 그럴 때는 이제 내려섰다가
그 뭐 후반 시작하고 10분을 누른다거나 뭔가 이렇게 변칙적인 어떤 이 전략적인 접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먹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그 스페인이나 독일이 전방 압박 들어올 때도 좀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얘네 잘하잖아요. 네, 잘해요. 선수들이 좋아요. 선수들이 좋고 되게 개인 기량들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선수도 뭔가 특유의 느낌이 있죠. 그 되게 뭔가 볼 찰 때 보면 공간 이해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일본 개개인 선수 기량이 저는 이제 김민재, 손흥민, 뭐 이강인에 비할 만한 선수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쿠보가 요즘 좋다 하는데 근데 뭐 그런 어떤 특출난 개인 기량을 가지고 우리를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11명 개개인의 기량들이 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팀은 아시다시피 구멍이 있어야지 공략이 쉬운데 구멍이 없고 다 평균이 높고 함부로 우리가 잡으러 가다가는 얘네가 이걸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시안컵에서 두려운 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팀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고한 색깔, 확실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잘하길 바라죠. 우리나라가 잘하길 바라고 또 좋은 경기를 했을 때는 박수를 마음껏 보내주고 싶은데 아직 좀 초반부터 좀 불안한 면이 있었고 승리를 못 따내면서 그리고 그때 안 좋았던 면들이 분명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근 방식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막 휙휙 바뀌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건가 싶은 느낌이 좀 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면서 하여튼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하여튼 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또 베트남전이 있으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27분 했네요. 네. 어쨌든 베트남전 끝나고 가능하면 리뷰 한번 하러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